청취자님, 제가 오늘 시장 데이터들을 막 쭉 살펴보던 중에 진짜 아주 기묘하고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숫자를 보셨길래 그러시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의 대명사 하면 당연히 네, 금이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치의 상징이니까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크고 막 예측 불가능한 위험 자산의 끝판왕 하면 비트코인이거든요. 극과 극의 자산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 극과 극에 있는 두 자산의 가격이 오늘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정확히 10만 3천 달러예요. 와, 전통의 상징이랑 혁신의 상징이 한나라한시에 완전히 같은 가치를 매겨버린 거네요. 이거 진짜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쵸. 도대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이 미스터리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6년 3월 17일자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중동의 긴장 완화부터 월스트리트의 좀 기형적인 랠리, 그리고 한국 증시의 극심한 양극화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방대한 파즐 조각들을 오늘 싹 다 맞춰보죠. 네, 오늘 리포트가 보여주는 현재 시장의 본질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요. 극단적인 안도감과 팽팽한 경계심이 벌이는 거대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감과 경계심의 줄다리기요? 맞아요. 표면적인 주가 지수만 딱 보면 막 화려한 파티가 열린 것 같거든요. 나스닥도 막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이나 또 이제 다가오는 중앙은행들의 슈퍼위크 일정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단순히 그냥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넘어서는 얘기군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그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체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의 환호성을 지른 이유를 알려면 우선 그 뿌리가 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원자재 시장부터 봐야겠죠? 네, 거기가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니까요. 리포트를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 훈퉁을 몰고 온 가장 큰 요인으로 호르무즈 해역 봉쇄 해제 기대감을 꽂고 있더라고요. 약간 꽉 막혀있던 압력솥의 김을 살짝 빼준 셈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유가 하락으로 시장이 안도했다고 하는데 막상 오늘 WTI 원유 가격 자체는 64.89달러로 전일 대비 오히려 2% 정도 상승했어요. 수치는 올랐죠. 아니,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은 도대체 왜 안도했다는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단기적인 숫자가 오르고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짓누르던 그 공포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공포의 성격이 바뀌었다고요? 네. 오늘 유가가 소폭 반등한 건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금 때문이었거든요. 이건 아주 일상적이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건 이란발 쇼크로 인한 전면적인 에너지 공급망 붕괴였어요. 이건 계산조차 불가능한 극단적인 꼬리 위험이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당장 기름값이 1, 2달러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배가 못 지나가서 물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그 원초적인 공포가 핵심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들이 다시 통과하기 시작했다는 팩트 하나가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확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안개가 걷히니까 기술주들이 먼저 튀어오른 거네요. 네, 에너지 비용에 민감하니까요. 아하, 그렇다면 다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미스터리로 돌아가 볼게요. 기사 헤드라인에는 금값이 전쟁 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패닉 바잉이 멈췄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 금 가격은 오늘 오히려 18달러가 더 올라서 10만 3천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쟁 공포가 진짜 사라졌다면 금값은 뚝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이게 바로 시장의 심리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쟁 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는 건 어제로 오늘 막 묻지마식으로 금을 사들이던 투기 수요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급한 불은 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10만 달러가 넘는 고점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위기라는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압력솥에 김은 뺐지만 가스레인지 불은 아직 켜져 있다고 보는 거군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언제든 다시 끌어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묘한 안도감을 등에 업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1.22% 오르면서 가볍게 22,000선을 돌파했어요. S&P 500도 6,699로 올랐고요. 네, AI와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올렸죠. 그야말로 지휘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리포트를 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 5월까지 미국 주식 매도 시 100% 세액 공제라는 혜택 이슈가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매도 전략이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세금을 100% 공제해준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취자님이나 저라도 당장 지금 비쌀 때 주식을 팔아서 세금 혜택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뚝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쵸. 매도 폭탄이 나와야 하는데 왜 나스닥은 오히려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모순인데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청취자님도 잘 아시는 포모, 즉 소외 불안입니다. 아,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AI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서 나만 왕따 당할까봐 두려운 그 심리요. 맞아요. 투자자들은 당장의 세제 혜택 유혹보다 혁명에 탑승하지 못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숏스퀴즈라는 기계적인 매수 강제 현상이에요. 아, 숏스퀴즈. 그 공매도 세력들 피말리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지 구조를 좀 뜯어봐 주시죠. 공매도라는 건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나중에 싸게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헤지펀드들이 5월 세금 혜택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떨어질 줄 알고 대규모로 공매도를 쳐놨거든요. 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포모 매수세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을 안 팔고 주가가 오히려 급등해버리니까 이 헤지펀드들이 완전 패닉에 빠진 겁니다. 와,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세력 손실은 무한대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의 비싼 가격에라도 다급하게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길 바랐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강제로 주식을 폭풍 매수하니까 그게 억지로 주가를 로켓처럼 밀어올리는 연료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의 나스닥 랠리는 단순히 기업 가치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탐욕과 공매도 세력의 비명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아주 변동성 큰 결과물인 거죠. 와, 탐욕과 비명이 섞인 랠리라. 확실히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나스닥을 위협하는 숨겨진 뇌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스페이스X 편입 논란이죠. 맞아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조기 편입되는 게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죠. 아니 근데 제 생각엔 스페이스X 같은 초거대 혁신 기업이 지수에 들어오면 시장 전체에는 호재 아닌가요? 이게 왜 리스크라는 거죠? 기업이 훌륭한 거랑 그 기업이 지수에 편입되는 방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건 바로 인덱스 펀드의 기계적인 왜곡 현상이거든요. 왜곡 현상이요? 어떻게 왜곡이 되나요?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나 ETF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냥 지수 자체를 통째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페이스X처럼 덩치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변동성이 심한 기업이 지수에 갑자기 턱하니 편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펀드 매니저 의지랑 상관없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면 무조건 스페이스X 주식을 일정 비율만큼 강제로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이 스페이스X의 실제 펀더멘털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지수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유입되는 거죠. 와, 무지성 매수가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 주가에는 거품이 끼게 되고 반대로 지수 내의 다른 건실한 기업들은 자금을 억지로 빼앗기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기가 분산 투자해서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소수 거대 기업의 변동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이죠. 내가 가입한 안전한 펀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였군요. 네, 아주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이 열기가 한국 증시에는 어떻게 상륙했는지 한번 보죠. 코스피는 오늘 1.63%나 오르면서 5,640선을 회복했어요. 네, 삼성전자도 19만 3천 원대, 현대차도 3% 넘게 급등하면서 대형주 주도로 반등했죠. 겉보기엔 미국 훈풍을 아주 제대로 탄 것 같은데요. 지수만 보면 훌륭한 상승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매 동향을 좀 뜯어보면 미국과는 완전히 엇갈린 투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죠? 오늘 기관이 157만 주, 외국인이 38만 주를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199만 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와, 거의 200만 주를 던졌다고요. 아니, 미국 개미들은 세금을 깎아준데도 안 팔고 버티는데 한국 개미들은 주가가 오르자마자 엄청난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는 거네요. 네, 차익 실현을 해버린 거죠. 정치자님, 이 상황을 보면 꽉 찬 극장 안에 풍경이 딱 떠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영화 끝나기도 전에 출구로 까져나가는 반면에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팝콘 리필해 오면서 다음 장면 기다리는 격이네요. 그쵸?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겪은 장세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걸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뼈아픈 데이터가 있어요. 더 뼈아픈 데이터요? 네,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날아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0.12% 하락하면서 약보합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코스피는 쾌속 질주를 하는데 코스닥은 역주행을 한다고요? 이건 방금 기차 비유로 따지면 맨 앞에 기관차에만 석탄을 미친 듯이 쏟아붓는 거네요. 아,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거대한 엔진만 활활 타오르는데 뒤에 매달린 수많은 코스닥 객차들로는 열기가 전혀 안 가는 거잖아요. 연결고리가 아예 끊어진 느낌이네요. 네, 그게 현재 한국 증시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원래 건강하게 오르는 시장은 온기가 퍼지면서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가는 돈만 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돈이 특정 테마로만 빨려 들어가는군요. 네, 이런 구조는 기초 체력이 되게 취약해서 대외적인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탈선할 수 있는 변동성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엔진 하나 고장나면 전체가 멈추는 위태로운 질주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화려하지만 불안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캘린더에 숨겨진 진실, 채권시장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네, 저쪽은 폭풍전야죠. 주식시장은 막 샴페인 터트리고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늘 5bp가 상승해서 4.228%를 기록했어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즉 사람들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체 주식과 채권은 왜 서로 다른 뉴스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표가 다르다고요? 네, 주식시장의 시선은 5년, 10년 뒤 AI가 바꿔놓을 미래 성장에 가 있어요. 반면에 채권시장은 물가와 금리라는 차가운 현실, 당장 며칠 뒤에 열릴 중앙은행 이벤트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가 바로 그 슈퍼위크잖아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정이 빽빽하죠? 네, 가장 핵심은 미국 FOMC의 금리 결정입니다. 시장은 3.75%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실 채권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당장의 금리 수치가 아닙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거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얼마나 더 높은 곳을 가리킬지 그 방향성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AI가 미래다 이러면서 달리는데 채권은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다 끝이야 이러면서 무게를 재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슈퍼위크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예측치는 0.75%고요. 솔직히 0.75%면 미국에 비하면 너무 귀여운 수준 아닌가요? 일본이 금리 찔끔 올리는 게 왜 아시아랑 글로벌 시장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약간 와닿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요? 네, 지난 수년간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거나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이자 거의 안 내고 공짜 엔화를 잔뜩 빌린 겁니다. 일본 돈을 빌려서 미국 기술주나 국채에 투자를 한 거군요. 맞아요. 근데 만약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높게 올려버리면 이자도 이자지만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엔화가 비싸지면 나중에 빚 갚을 때 환율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 갚을 돈이 불어나기 전에 당장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싹 다 팔아서 재빨리 엔화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쿄에서의 작은 버튼 하나가 뉴욕 증시의 대규모 투매를 촉발할 수 있는 거죠. 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네요. 채권이랑 외환 시장은 그 연쇄청산의 공포를 미리 계산하고 있는 거군요. 게다가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팩트로서 시장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만 중립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본은 이념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만약 보험 의혹 발언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국채 금리가 더 뛸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달러 인덱스가 158.99로 약세고 원달러 환율도 1489.44원으로 하락한 게 다 이 거대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외환 시장이 미리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눈치 싸움을 한 거군요. 네, 폭풍 전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님이 이 정보들을 어떻게 투자 시각에 적용할지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선 포모가 끌어올리고 한쪽에선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리포트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리포트 결론은 양극단에 모두 대비하는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이요? 네, AI 랠리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비중을 유지하되 이번 주 슈퍼위크 충격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이나 옵션으로 확실하게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죠. 가속 페달은 발 때 현금이라는 에어백은 채워둬라 이거네요. 네, 탐욕이 판칠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필수니까요. 청취자님,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호르무즈발 안도감, 나스닥의 쇼 스퀴즈 질주, 코스피의 양극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더의 공포까지. 이 모든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오프닝의 미스테리가 다시 떠오릅니다. 아, 금과 비트코인이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과 가장 변동성 큰 비트코인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2026년 3월. 과연 지금 시대의 진정한 안전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네, 다음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